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와 대전 하나시티즌입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지난 시즌 전반기에는 우승 경쟁을 펼쳤지만 후반기 급격한 부진을 겪으며 리그 6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즌도 핵심 전력을 유지했지만 수비진의 불안정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4-2-3-1이며 공격에서는 새롭게 합류한 주닝요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김범수와 고영준이 창의적인 플레이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비 조직력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가와사키 프론탈레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0대4로 완패하며 조직력 부족이 노출됐습니다. 특히 아스프로는 불필요한 반칙과 수비 실수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전민광이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골키퍼 황인재도 후반기 폼이 떨어지며 안정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불안이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지난 시즌 잔류에 성공하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후반기 전력 보강을 통해 경기력이 살아났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공격진을 강화하며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포메이션은 4-4-2 혹은 4-3-3 변형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전방에서는 새롭게 합류한 주민규가 득점 본능을 살릴 준비를 마쳤으며 측면에서는 정재희가 날카로운 돌파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미드필드에서는 마사와 밥신이 공수를 조율하며 수비에서는 안토니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수비 조직력이 완벽하진 않지만 공격진의 화력이 강해 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항의 수비가 불안한 상황에서 대전은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역습으로 빈틈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포항이 홈에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수비 조직력 문제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대전은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주민규와 정재희의 움직임이 포항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포항이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대전도 역습을 통해 기회를 만들며 맞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승부 가능성이 크고 경기 양상상 다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제주 SK와 FC 서울입니다. 제주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수비 라인을 대거 보강했습니다. 김재우, 장민규, 임채민 등이 합류하며 수비 뎁스를 확충했습니다. 지난 시즌 K리그 최소 실점급 활약을 펼쳤던 만큼 이번 시즌도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격력입니다. 헤이스가 이탈했고 유리 조나탄은 기량 저하가 뚜렷해 확실한 득점 자원이 없습니다. 이탈로가 중원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담당하지만 결정력 있는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감귤 메시 남태희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직접 득점까지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지훈련에서는 공격이 살아난 듯했지만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미즈와의 친선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개막전에서 수비 밸런스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FC 서울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김진수, 문선민, 정승원 등 K리그에서 검증된 자원을 보강하며 스쿼드 뎁스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진에는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일류첸코의 이탈 후 확실한 대체자가 없습니다. 호날두와 김신진이 있지만 풀타임 주전으로 검증된 선수들이 아닙니다. 특히 호날두는 임대 종료로 인해 스쿼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링가드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지난 시즌보다 팀 적응도가 높아졌지만 최전방 해결사가 없으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훈련에서는 베트남 비에텔과의 친선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에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중원에서는 정승원과 기성용이 버티고 있어 점유율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최전방 공격진의 마무리 능력 부족이 변수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모두 공격진의 불안 요소가 큽니다. 제주는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것이고 서울도 최전방에서 확실한 결정력이 부족합니다. 경기 흐름상 저득점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루한 공방전 끝에 승점 한 점을 나눌 가능성이 큽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광주FC와 수원FC입니다. 광주FC는 지난 시즌 리그 3위를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지만 이번 시즌을 앞두고 핵심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며 팀 전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호연, 허율, 이희균, 두현석 등이 팀을 떠나면서 중원과 수비 조직력이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빌드업의 중심이었던 정호연의 공백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최경록, 이강현 등이 중원을 책임져야 하지만 기존 전력과 비교했을 때 점유율을 장악하는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헤이스, 아산이, 가브리엘이 주축이 되겠지만 박인혁과 박정인의 폼이 확실치 않아 결정력에서 의문이 남습니다.
전지훈련에서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뒀지만 상대가 K리그 3부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난 시즌 강력했던 전방 압박과 조직적인 빌드업이 새롭게 구축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수원FC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승원, 강상윤, 한교원, 안병준 등이 팀을 떠났지만 지동원과 윤빛가람이 건재하고 노르웨이 출신 오프키르가 합류하며 제공권을 보강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안데르손의 거취입니다. 전지훈련에서 이탈하며 구단과 갈등을 빚었지만 결국 등번호를 배정받으며 팀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출전 여부에 따라 수원FC의 공격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진은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김태한, 최규백 센터백 조합이 예상되지만 지난 시즌부터 조직력이 불안했던 만큼 상대 압박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광주의 전방 압박이 예전만큼 위협적이지 않다면 수비적으로 큰 부담을 받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모두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조직력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광주는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이었지만 핵심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 조직력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수원FC는 김은중 감독 체제 2년 차에 접어들며 안정성을 다지는 과정이지만 공격진에서의 화력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의 공격력 불확실성과 수원FC의 전술적 변화 등을 고려하면 다득점 경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팀 모두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승점 한 점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니가타입니다. 요코마리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통과하며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주중 경기 일정으로 인해 일부 로테이션이 예상되지만 핵심 선수들은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전 경기에서 야마네와 와타나베의 중원 조합이 효과적이었으며 얀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미야치와 이노우에가 교대로 출전하고 있어 확실한 주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엘베르도 주전 확정이 아닌 상태이며 토노, 우에나카, 아마노 등과 경쟁 중입니다. 키다가 부상으로 이탈하며 미드필드 균형이 다소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지만 백업 자원이 많아 치명적인 변수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라인을 올리는 성향이 강해 니가타의 빠른 역습에 대비해야 합니다. 니가타는 키모리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인 변화가 감지되며 4-2-3-1과 4-4-2를 혼용하며 최적의 전술을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나무라가 핵심 자원으로 꾸준히 중용되고 있으며 선발 출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주전 구성이 정해지지 않아 조직력이 얼마나 안정됐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오이치와 미구엘이 프리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으며 하세가와와 와카츠키도 교대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원에서는 미야모토와 아키야마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측면에서는 코미와 오카무라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전망입니다. 그러나 골키퍼 포지션은 불안 요소입니다. 주전이었던 코지마가 이적한 후 새로운 골키퍼들이 영입됐으나 아직 확실한 주전이 정해지지 않아 수비 조직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우세한 흐름을 보이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중 경기 일정으로 인해 일부 로테이션이 예상되며 측면 자원의 기용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니가타는 전술적 실험이 진행 중이며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경기 주도권을 쥐고 한 골 차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며 경기 흐름상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경기 양상이 유력합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 FC와 FC 도쿄입니다. 요코하마 FC는 이번 시즌 잔류를 목표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이는 후쿠모리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킥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중원에는 스즈키와 코마에가 합류하며 유기적인 움직임이 기대됩니다. 포메이션은 3-4-2-2를 활용하며 윙백들의 공격 가담이 핵심입니다. 야마네와 나카노가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어야 하지만 수비 시에는 빠르게 복귀해 파이브백 형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최전방에서는 솔로몬의 출전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에 따라 스즈키가 공격수로 올라가고 오가와가 2선으로 배치되는 변형 전술도 가능합니다. 수비 조직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센터백 라인의 야마자키와 이토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반반이며 스쿼드 내 경쟁이 치열합니다. 만약 수비 조합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는다면 도쿄의 빠른 측면 공격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FC 도쿄는 마츠하시 감독 체제에서 리빌딩을 진행 중입니다. 수비의 중심이 될 끼모라는 지난 시즌 준수한 활약을 펼쳤으며 이번 시즌에도 핵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라이언이 원톱으로 나설 전망이며 오가시와도 부상 복귀 후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4-3-3 혹은 변형 4-2-3-1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원에서는 코와 하시모토가 경기를 조율하며 빠른 측면 공격이 강점입니다. 나카가와와 타와라치미다가 돌파력과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뒷공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카시포와 트레비산이 아직 풀트레이닝을 소화하지 못했으며 수비진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아 불안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감독 교체 후 전술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아 경기 운영이 다소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도쿄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코하마는 수비 조직력이 완성되지 않았으며 도쿄는 측면 돌파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다만 양팀 모두 공격 전개가 세밀하지 않기에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예상됩니다. 도쿄가 경기 운영에서 앞서며 무난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FC 도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